자, 그러면 4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21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련되는 문제네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크게 종류가 5가지로 이제 우리 구분합니다. 사금법인유라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해서 총 5가지고 사업상의 위험 할 때는 쉬운 이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그래서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 이 3가지가 사업상의 위험이고요. 금융적 위험은 부금으로 암기하십니다. 부금, 청약 부금 있었죠 예전에. 부채를 잘못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입니다. 법적 위험은 시험에 잘 뜨진 않는데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인플레가 야기될 때 대출 기관들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차입자들은 반대로 고정금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차고대변. 차입자 고정금리 선호하고 대출 기관 변동이자를 선호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인플레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험이 유동성 위험입니다. 사실은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즉 환금성이 떨어지는 위험, 이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 3가지, 금융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은 주관식으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적 위험은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부채 잘못 써서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차입자 고정금리 선호하고 차고, 대출자 변동금리 선호하는 거 대변. 누가 남의 차고에다가 대변을 써놨어요. 더럽네. 아무튼 이거 인플레 때문이고,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유동성이 떨어져서 하게 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5가지 위험, 사금법인유를 기억하시고, 그럼 주요 단어들 체크를 좀 한번 해보면 부채가 떴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청약 부금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디귿을 먼저 가볼까요?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요거 이제 인플레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인플레. 요거 인플레. 부채 잘못 쓰면 금융적 위험.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위험이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손실되더라.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이런 것들은 사업상의 위험 안에 쉬운 이치라 그랬죠. 운영 위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특히 중요한 건 무슨 위험이 중요하다고요? 유동성 위험과 인플레이션 위험과 금융적 위험이 중요하다. 부채 뜨면 금융적 위험, 차고대변, 인플레 위험, 현금화하는 과정, 유동성 위험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2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기억을 하시고요. 2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제가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상관계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상관계수. 상관계수는 손을 이렇게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는 또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기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효과 없고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 있는데, 플러스는 유사 방향이라서 효과가 조금 작고,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이라서 효과가 조금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임을 제로까지 줄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 하더라도요, 체계적 위험이나 모든 위험을 제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로 줄일 수 있다. 상관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자산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산수가 많으면 효과가 커요. 일단은 두 번째, 상관계수가 낮으면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낮아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어떨 때 비체계적임이 전혀 제거되지 않냐면 1인 경우. 1인 경우는 요거 0은 없어요. 1과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1일 때 비체계적임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 겁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3번이고, 상관계수가 나왔네요.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 표현 꼭 나와야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방향이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요, 이때는 효과가 좀 커져요. 효과가 커지고, 유사한 방향이면 플러스 값을 가지고 효과가 조금 작아집니다. 어쨌든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상관계수고, 1일 때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체계적임이 전혀 제거되지 않고요.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임을 제로까지 만들 수가 있다.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는 또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계수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23번. 23번을 풀기 전에 먼저 우리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200과 이자 800을 더해줘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라는 것을 탄생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서 유효 총소득을 구하고 영업경비를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세전을 구하고 영업소득세를 빼서 마지막 세후를 구하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은 4,800입니다. 그래서 공시로 5%를 빼는데 5% 제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절반 50%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에서 마지막 0을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4,800의 절반은 2,400이고요. 0 하나 빼주시면 240만 원이 됩니다. 절반의 결과값에서 0 하나 뺀다. 그러면 4,560만 원이 돼요. 영업경비가 24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4,32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이럴 줄 알고 내가 구해놨지. 원금이자 더한 값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1,000만 원. 그럼 3,320이고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영업소득세만 구하면 됩니다. 영업소득세는 순대를 더하고요. 이감을 빼고요.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아까 4,320, 대체충당금이 180, 여기까지 4,500, 이자가 800이었고 감가상각비가 200이었으니까 1000 빠지면 여기까지 3,500이 됩니다. 세율을 30% 딱 곱해주면요 1,0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결국 영업소득세가 1,050만 원이니까 3,320 빼기 1,050 계산기 두드려주면 2,270만 원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인데 이 문제는 계산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거나 좀 계산은 잘하시는데 속도가 좀 늦으신 분들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훈련하시니까 1분 안에 끊어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나 암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훈련의 영역, 트레이닝의 영역으로 보시고요. 좀 많이 반복해서 속도를 좀 줄이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24번. 요즘 제가 최근에 좀 밀고 있는 그런 문제죠. 일단 화폐 시간가치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역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감채기금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저당상수는 뭐였죠? 역수였죠. 그래서 얘들은 곱했을 때 1이 나와요. 그래서 1내다가 1연 곱한다. 역수 곱했으니까 1. 연내다가 관계 곱한다. 역수 곱했으니까 1. 연현에다가 저상 곱한다. 역수 곱했으니까 1. 요거 말고 이제 4개가 더 있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에서 곱할 수 있는 게 2개.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2개. 요거는 제가 하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자당상수인데 역수가 아닌 아예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요거 연습 좀 하시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 경우와 역수가 아닌 저당상수를 곱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곱하는 것은 총 역수 3개랑 4개 추가해서 7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자, 일단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현가 내가만 바뀌어요. 그럼 이 연금이 원래는 현가였는데 내가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이 원래는 내가계수였는데 현가계수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시불을 곱하면요 내가였던 게 현가로 현가였던 게 내가로 바뀐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역수가 아닌 것을 곱하는 겁니다. 역수가 아닌 거. 자, 일단 갑시다. 연금 현가계수 역수는 누구였는데 저당상수였는데 역수가 아닌 감채기금계수를 곱하고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였는데 역수가 아닌 저당상수를 곱하면 이게 일시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에 그냥 현가계수가 돼요. 현가 내가는 안 바뀌고 연금의 내가계수에서 저당상수를 곱하면 이게 일시불로 바뀐다니까 이런 일시불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에 내가계수가 돼요. 역수를 곱하면 1이 되고요.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일시불로 바뀐다.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일시불로 바뀐다. 이렇게 좀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뭐로 바뀐다?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일시불로 바뀐다. 일시불을 곱하면 뭐로 바뀐다? 현가와 내가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감채기금계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잖아.
이런 일시불에 그대로 현가계수가 됩니다. 현재가치계수.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바로 1번에 나옵니다. 쉬운 거 가볼까요?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역수인 저당 상수를 곱하면 1이 됩니다. 이건 역수니까.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을 곱하면 내가 현가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 연금들이 내가계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로 곱해버리면 이게 내가 현가만 바뀐다 그랬죠?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역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불로 바뀐다 그랬죠?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부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연습 안 해주시면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필기했던 거, 판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대신에 요거까지 시험에서 절단을 내면 맞추시는 순간 부동산학개론은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득점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민법에 원조 받지 말고 원조를 주는 그런 부동산학개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조를 받던 나라는요, 몇십 년 전에 원조를 받던 나라는 계속 지금도 원조를 받는데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동안 민법에 가서 점수를 꼬오셨던 분들, 민법에서 점수 빌려오고, 야, 한 5점만 어떻게 안 되겠니?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셨던 분들, 이제는 이런 거 맞추시면서 민법에 원조를 주는 그런 부동산학개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원조 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25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두 개 형광펜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쯤 되면 총소득 승수는요, 총투자액으로 나누시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그럼 총투자액이 지금 얼마냐면 지분이 6억이고요. 저당이 4억이면요. 총투자 금액은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10억을 5로 나누면요. 2억이 유효 총소득이 됩니다. 유효 총소득 2억에다가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될 거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될 거고,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전이 떴어요, 여기. 세전이 얼마냐면 6천만 원. 세전 6천만 원. 부채 서비스도 여기 있어요. 4천만 원. 그럼 순영업소득은 1억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영업경비도 1억이 되겠네.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니까. 영업소득세가 4천 떴어요.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은 2천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지분환원율은요. 지분 배당률을 얘기합니다. 지분 배당률. 동의어죠? 지분분의 세전입니다. 아까 지분이 얼마였냐면 6억. 세전이 얼마였냐면 6천. 그래서 요거는 12%가 아니라 10%입니다. 제가 나름 쉽게 주려고 1번에 답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 끝. 종합자본환원율은 총분의 순입니다. 총분의 순. 쟤를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총투자 금액이 아까 내돈 남의돈 합친 10억이었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었으니까 얘는 10%가 맞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요. 부채 서비스액이 아까 얼마? 4천. 순영업소득이 얼마? 1억. 그래서 쟤는 2.5가 맞습니다. 세후승수. 세후승수는 세후분의 지분인데 세후가 아까 얼마였죠? 2천. 지분투자액이 아까 얼마? 6억. 그래서 얘는 30이 맞습니다. 마지막 5번. 채무불이익률입니다.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유효 총소득이 아까 얼마였지? 저기 2억. 영업경비가 1억, 부채 서비스액이 4천. 그럼 1억 4천을 2억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70%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을 읊어드립니다. 지분환원율은 지분배당률이기 때문에 지분분의 세전. 종합자본환원율은 총분의 순. 쟤를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세후현금수지승수는 세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마지막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총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총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버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쉽지만 계산 능력이 너무 늦으신 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조를 줄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요 정도가 아마 경계선에 있는, 공부를 정말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시고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1분 안에 이 문제도 능히 풀어내시고,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너무 싫어, 계산을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를 또 배제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답은 1번입니다. 26번. 26번은 가기 전에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뜨냐면 DTI도 뜨고 LTV도 뜨고 DSR도 뜹니다. 일단 LTV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몇 프로 일으키느냐? 가치 기준이고요. DTI나 DSR은 전부 다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분의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 가능 규모를 구하는 DTI, DSR과 가치 기준으로 부채를 대출 가능 규모를 구하는 LTV를 구분하셔야 되고, 요거는 전부 다 어디서 기준을 정하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과 2번은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뭐요? 가치 기준. 가치 기준으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을 구하는 것은 LTV고, 소득 중심으로 대출 가능 규모를 구하는 것은 DTI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DSR은요, 소득 대비가 맞습니다. 물론 DTI하고 DSR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소득 기준인데, DTI는 주담대 말고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DSR은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다 고려합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LTV는 가치 기준이고 DTI, DSR은 모두 다 소득 기준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방금 얘기했던 담보인정 비율, 이거 LTV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건 DTI입니다. 이거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라 그랬습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고,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기관이거든요. 대변 기억나시죠? 대출기관들은요, 무슨 이자율을 훨씬 더 선호하냐면 변동이자율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냐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임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6번은 1번, 2번은 LTV, DTI가 바뀌었고,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5번은 차주에게 이자율 변동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좋은 것은 변동금리 대출이다라는 것까지를 기억해 주셔야지 맞추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7번. 저당의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돈 빌리고 갚는 방법 너무 유명한데요. 원금 균등 상환은요, 원리금 상환액 줄고요, 대출 잔액 점차적으로 줄어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자 상환액도 점차적으로 줄어요. 기억 맞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그림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원리 하기로 했죠. 그래서 뭐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냐면 이자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니은은 틀리고, 최정식은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가 몇 번 했었습니다. 이거 맞고, 기억 디귿 두 개 맞고.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잔금은요, 원금 균등이 제일 적어요. 잔금은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는 잔금의 크기가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잔금은 원금 균등이 초반에 많이 갚았기 때문에 잔액의 크기는 적습니다. 대출기간 만료 시 총이자 수입의 크기는요, 최정식이 제일 커요. 이건 삭제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원금 균등이 제일 총이자 수입의 크기는 적습니다. 이자 수입의 크기가 제일 많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있어요. 만기 일시상환이 은행에다 갖다 바친 이자는 제일 많다. 그래서 이자를 제일 많이 내는 건 만기 일시상환. 여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 최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은행에다 갖다 바친 이자는 제일 적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라고 해서 듀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짧은 순서는요, 원금 균등이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최정식. 누가 제일 기냐면 이것도 반대입니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가중평균 상환 기간 듀레이션은 짧은 순서에서 긴 순서대로 나열해 봐라. 그러면 원금이 제일 작고 원리금 균등, 최정식, 만기 일시상환 방식까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랬고, 기억 디귿 두 개만 옳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니은은 왜 틀렸느냐? 원금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리을은 왜 틀렸느냐? 잔금의 크기는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남았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많다. 총이자 수입의 크기는 왜 틀렸느냐? 최정식이 제일 크고 원리금, 원금 균등이 이자는 제일 적게 갖다 바친다. 물론 여기는 없지만 이자를 제일 많이 내는 것 중에 만기 일시상환 방식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28번 문제는 딱 보는 순간 어떤 문제라고 느낌이 들으셔야 되냐면, 원리금 균등 계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가 몇 프로죠? 6%. 0.06이라고 써두시고, 여기서 이유는 묻지 마시고 0.06을 빼주세요. 그러면 0.027이 나오는데, 요거
뭐 구할 때 써먹는 거냐면 1회차 원금 구할 때 써먹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문제는 자 일단 3회차 원금 계좌를 물었는데 1, 2, 3 그리고 원, 리, 원리 이렇게 하고 3칸 나눠주시면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유는 묻지 마시고 빌린 돈 얼마를 5억을 저당상수 0.087을 곱해줍니다. 그럼 원리금이 나와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아마 4,350만 원이 나오네요. 4,350만 원. 근데 여기도 4,350만 원이고요. 여기도 4,350만 원이에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은 여기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4,350만 원이에요. 왜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리고 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원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빌린 5억 곱하기 0.027을 곱하면 됩니다. 5억 곱하기 0.027. 그래서 1회차 원금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린 돈 곱하기 가로 열고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하시면 됩니다. 빌린 돈 곱하기 가로 열고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하시면 1회차 원금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냐면 1,350만 원입니다. 근데 1,350만 원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06을 때려줍니다. 그럼 2회차 원금이 나옵니다. 요게 1,431만 원. 1,431만 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그래도 1.06을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럼 3회차 원금이 나오는데 3회차 원금이 1,516만 8,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나 4번이고 이자는요. 여기다 빼기 4,350만 원 하면 마이너스 계산이 되면서 2,833만 1,400원이 뜨면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 매겨 드릴 테니까 요거 1번 어떻게 구해요? 2번 어떻게 구해요? 3번 어떻게 구해요? 4번 어떻게 구해요? 5번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여기 숫자 잘 보시고 숫자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1번 어떻게 구해요? 5 곱하기 0.087. 2번 어떻게 구해요? 5 곱하기 0.027. 3번 어떻게 구해요? 5 곱하기 0.027 곱하기 1.06. 4번 어떻게 구해요? 5 곱하기 0.027 곱하기 1.06 곱하기 1.06. 5번 어떻게 구해요? 가자. 할 수 있다. 가자. 자, 5번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5 곱하기 0.027 곱하기 1.06 곱하기 1.06 빼기 4,350만 원 하면 5번을 계산기 한 번 조작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1번이요. 4억 곱하기 5억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인지. 다시 합니다. 1번 어떻게 구해요? 5억 곱하기 0.087. 2번입니다. 5억 곱하기 0.027. 3번입니다. 이거 곱하기 1.06. 4번입니다. 곱하기 1.06. 마지막입니다. 빼기 원리금 4,350만 원 하면 계산기 한 번 조작에 답까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트레이닝, 연습이 되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네요.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었으면 좋겠고. 29번.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계속 하긴 합니다만 워낙 많이 했던 문제죠.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들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은요. 화살표시 위로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가 참여한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사업이 신속하지 못하고 지연된다. 장기간이다. 뭐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은 부의 금융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것은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장점이 아니라 사업주 장점입니다. 사업주 장점.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거거든.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는 순간 대출기관에 채권회수는 영향이 없다. 채권회수가 곤란해진다. 돈 떼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청산할 때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그래서 우리 항상 2번과 4번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부의 금융은 누구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거예요. 이렇게. 비소구 금융, 제한소구 금융은 누구한테 청구를 못하는 겁니까? 사업주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다. 둘 다 사업주예요.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떠, 비소구. 죄송합니다.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떠, 부의 금융. 사업주 장부에 부채가 안 뜨는 건 장부 외로 기록되는 부의 금융이고 사업주한테 상환 청구할 수 없어 비소구, 제한소구 금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답은 5번이죠. PF 대출은 원래는 비소구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비소구인데 제한적 소구도 괜찮아요. 비소구, 제한소구. 뭐 하면 틀리냐면 소구 그러면 틀려요.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30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이죠. 흡수율 분석. 자, 우리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따지는 것이 흡수율 분석인데 요거는 추세 분석이 맞습니다. 추세 분석. 과거 분석이에요. 근데 흡수율 분석 이렇게 목적이 떠요. 목적. 그러면 과거 현재까지만 나오면 안 되고 미래 예측이 목적이다. 암기 코드. 목적하고 미음 뜨면 미래하고 미음 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흡수율 분석은 과거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목적은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2번은 건설하고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가져버리는 방식입니다. 그 기속이란 표현이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표현이 끝까지 안 나왔죠. 그죠? 이거는 BOO 방식입니다. BOO. 소유권 안 넘기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의 위험이고요. 소유권 관계 같은 것들이 사법적 위험이에요. 공사법이 내용이 바뀌었고. 4번 많이 썼죠. 부동산 개발의 단계 7단계는요. 아예 부타 금검마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아예 부타 금검마. 한 번 더. 아예 부타 금검마. 마지막. 아예 부타 금검마입니다. 아예까지는 좋았는데 타부 금검마 하면 안 돼요. 타부 하면 안 되지. 예.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뀐 겁니다. 근검만은 맞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예비적 타당성, 부지 모색하고 타당성입니다. 금융건설 마케팅. 아예 부타 근검마.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주체가 신탁회사지만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래요. 사업위탁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돈을 빌리는 주체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5번 지문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발 기간 중 소유권이 넘어가서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 진행이 되고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 조달되는 것은 신탁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방식들은요.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명의도 그대로 토지 소유자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31번으로 갑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는 전신 안노폐 하시면 됩니다. 전신 안노폐. 좋아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그 지출을 하는 것이 좋은 단계는 안정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주기를 갖는 것도 안정 단계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요. 안정이 아니라 신축 단계입니다. 신축 단계. 그래서 우리 왜 삼강오륜의 붕우유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유신.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안정이 아니라 신축이다. 꼭 좀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유신.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노후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지출하지 말고 교체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지출을 억제하는 게 좋아요. 지출을 하려거든 언제 하는 것이 좋았었어요? 지출하려거든 안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시고 지출을 하려거든 안정해서 하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서는 지출을 억제하시고 건물 교체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답은 4번. 32번. 부동산 마케팅. 자, 부동산 마케팅은 뭐가 핵심이었냐면 영어 정리하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마케팅 믹스 그러기도 하고 포피 믹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포피 믹스에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맞는데 프라이드는 아니죠. 프라이드는 아니라 프라이스라고 해야 됩니다. 가격이 나와야 되죠. 프라이드는 기아 자동차.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판매 촉진이 아니라 유통 경로, 플레이스 전략입니다. 이 경로가 5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현직, 분금 중,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 우리 경로 분금 중에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장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 맞고 타겟은 맞았는데 홍보가 아니라 포지셔닝, 즉 차별화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차별화 전략. 그래서 3번도 틀리고. 거의 영어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4번. 시장 세분화는 고객의 인식 속에 내 제품을 각인한다, 위치시킨다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분화 전략이 아니라 차별화. 그러니까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고객의 인식 속에 내 제품을 각인하고 내 제품을 위치시키는 전략을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세분화된 여러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STP 가볼까요? STP.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타겟 표적, 포지셔닝 차별화인데요. 수요자 가지고 시장 나누는 건 세분화,
나뉘어진 수요자 집단 중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타겟. 내 제품을 고객의 인식 속에 각인하기 위한 노력 또는 위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포지셔닝, 차별 전략이라고 합니다. 혹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찾아서 이론 찾아서 꼭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은 출제 가능성 영순위죠. 영순위. 답은 5번. 33번. 가치, 밸류와 가격을 비교하면 표인데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치는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로서 현재 값이고요.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값이면서 과거 값이에요. 가치는 주관적이어서 여러 개가 있지만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개념이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맞고요. 가치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냐면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가격은 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답은 1번. 1번이 바뀌었네요. 한마디, 한 문장 요약하겠습니다.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로서 현재 값이며 주관적,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고 평가사가 전문가인 게 가치, 밸류고요. 시장에 실제로 지불된 과거 값으로서 객관적, 구체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며 중개사가 전문가인 것이 가격이 됩니다. 가치, 가격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1번. 34번. 다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한 표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틀린 것을 다 틀렸어요. 일단 맞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맞아요.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고요. 개별 분석은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 특히 지역 분석에서는 부동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분석은 개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만 맞고, 지역 분석이 대상 지역을 거시적, 광역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면 개별 분석이 미시적, 국지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바뀌었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이 최유효이기 때문에 바뀌었고, 지역 분석 선행, 개별 분석 후행이기 때문에 바뀌었고, 지역 분석이 외부라서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내부라서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이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이 기능적 감가,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 구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가격 구하는 거라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한 개 체크하시면 안 되는 게,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이제 사실 작년 34회 시험부터 틀린 것을 골라봐라 하는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가 아니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는 문제도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총 몇 개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한 개만 맞으니까 6개가 틀렸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불 수 있어야 되겠고. 35번. 다음은 감정평가 산식에 들어갈 내용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적산임료는 기기필입니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필요 제공비를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기로? 기기필로 암기하기로. 일단은 답은 3, 4, 5번.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데 별 도움은 안 됐고, 순수익에다가 수익임료는 필요 제공비를 더해야 됩니다. 수필, 필요 제공비. 그래서 필요 제공비, 영업 경비 아닙니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또는 이걸 갖다가 상각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할인율이 나와서는 안 돼요. 상각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4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적산임료는 기모필, 기기필, 기대이율 나와야 되고요.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무슨 이율? 환원이율이 나와야 됩니다. 환원이율. 그래서 기대이율은 적산임료 구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환원이율은 수익가액 구할 때 나오는 이율이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수익분서법은 수필, 수익임료 구하는 거. 그래서 적산임료는 기기필, 수익분서법은 수필, 두 필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이번에는 36번 문제로 갈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와, 여러분들 요거 틀리신 분들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비교법은 뭔데? 저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대사례는 비교법이 맞는데 공시지가는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비교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아시겠어요? 답은 1번. 2번은 공장재단은 원래는 개별 물건들을 합산하는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돼서 일괄할 때는 수익환원법 씁니다. 자동차는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효용 가치가 없어서 쓸 때는 해체 처분 가액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업 가치는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영광공기업. 전남 영광은 공기업으로 유명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업권, 광업재단, 공정재단, 기업가치는 수익하는 법. 산림에서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한다. 일괄이 뜨면 그 공장재단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수익하는 법이고, 이 공장재단을 제외한 모든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도,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모두 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세상의 모든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공장재단만은 일괄이 떠도 수익하는 법이다. 따로 기억하시고, 공시지가 비교법은 없다는 것,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다음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한 건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가액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각은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예요. 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요. 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원가가 바뀌었습니다. 원가가 틀린 거 찾아라. 요거 오타가 좀 났네. 37번. 요거 제가 수정을 37번은 정답을 2번, 3번 복수 정답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은 제조달 원가, 상각은 취득 원가고요. 수정은 경제적 연수가 맞는데 상각은 물리적 연수가 아니라 법정 연수예요. 법정 연수. 법에서 정한 연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정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고 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모두 나오고, 상각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나옵니다. 37번은 2번, 3번 복수정답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사회는 잘 나가나 싶었는데 오타가 있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봤었는데 내한테 안 보였어. 답은 2번, 3번 복수정답 처리하시고, 38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A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그냥 제조달 원가가 아니라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일단 직간이를 더해야 됩니다. 직간이 3억 1천, 3억 4천, 6천까지 더하면 4억이죠. 4억은 신축공사비고, 곱하기 1.05에 3승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5%씩 3년 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도란 거고, 나누기 연면적을 때려줘야 됩니다. 2,500. 그리고 너를 누르면 주면 됩니다. 계산기 한 번 조작에 답을 구하고 싶으시면 1.05 곱하기 1.05는 하면 몇 승? 2승. 는 한 번 더 누르면 3승. 곱하기 4억 나누기 2,500하고 는 누르면 계산기 한 번 조작에 답이 나옵니다. 답은 계산기 아마도 18만 5,220원이 찍힐 거예요. 답은 3번. 많이 했었죠, 이거. 신축공사비에다가 직간이 더해서 신축공사비 구하고, 혹시 부대비가 있으면 부대비도 더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시점 수정을 해줍니다. 1.05에 3승 이렇게 해주시고, 나누기 2,500 해서 연면적으로 나눠준다. 대지 면적은 필요 없고요. 연면적이 핵심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39번 문제. 한원 이율을 구하라 하는 문제죠. 한원 이율은요,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눠서 구하기도 하거든요. 뭐 나누기 뭐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가격은 3억입니다. 그럼 이제는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되겠죠. 자,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가능총소득 얼마에서? 2천에서. 공시를 300 빼고 기타 소득은 더해야 됩니다.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1,800이 되고, 영업경비가 450만 원이죠. 그럼 1,350만 원이 돼요. 그럼 계산기 꺼내서 1,350만 원 나누기 3억을 때려주면 계산기 아마 0.045가 뜰 거고, 0.045가 뜰 거고, 요거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4.5%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어디 써먹어요? 이렇게 하고,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 써먹어요? 이렇게 했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 거, 지, 국에 써먹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과부, 사대에 써먹습니다. 과부, 사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써먹습니다.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 지표로 써먹습니다. 거래 지표.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가 정보. 국가 업무입니다. 국가 업무. 세금을 제외한 국가 업무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 그렇습니다. 보상금 같은 거 구할 때. 그래서 개거지국만 하지 마시고, 정말 못 사는 나라를 개거지국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못 사는 나라 개거지국의 표준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개거지국의 표준지, 개별 토지 가격 구하거나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이렇게. 과세나 부담금이나 사용료, 대부료, 대부료는 개별 공식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표준지 공식 어디 써먹고 개별 공식 어디 써먹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안 하시는 거니까 시험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반성을 하시고요. 개거지국 찾겠습니다. 거래지표 찾았지. 그다음에 국가 업무 찾았지. 지가정보 찾았지. 개별 토지 찾았지. 이렇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과세, 요거 개별 공식 같습니다. 사용료, 대부료, 개별 공식 같습니다. 부담금, 개별 공식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 공식과 쓰는 거 4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총 4회에 걸쳐서 8시간, 우리 20개씩 나눠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8강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중간중간에 오타나 복수 정답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야 되는데 내 눈에 안 보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모두 풀어봤고 오늘은 37번 문제의 정답을 2번, 3번 복수 정답 처리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영 모의고사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이 영상이 시험 직전의 마지막인 분들은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영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꼭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저기 학자 정리라든지 그리고 시험장 유의사항 강의도 유튜브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종호 학자 정리, 이종호 시험장 유의사항을 치시면요. 제가 영상 여러분들 도움 되게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 동영 모의고사 모두 종료하고요.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동안 동영 모의고사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박수 한번 치면서 종강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